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성 선생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영어에서 100점을 맞아주면 굉장히 기쁠 텐데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다 만점이고 실수하면 하나 틀리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던 시절은 몇 년 전부터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3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수능에서 영어를 만점을 받고 또 1등급을 받고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어려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3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위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그런 전략을 세워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머님들이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그 예비 고3 설명회를 다니실 건데요. 설명회 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아마도 EBS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어느 강사든지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본인이 EBS에서 얼마 정도를 적중시켰다라든가 EBS 적중률이 얼마라든가 EBS 연계가 얼마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수능의 만점과 1등급 고득점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인가? EBS 공부에 주안점을 두고 EBS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EBS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는 뭐 보자마자 바로 답을 탁 내가지고 말이죠.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가지고 그걸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다 집중해서 쏟아 넣는다. 이런 전략이 정말 바람직한 전략인지. 자,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써놨습니다. 2014년에 오답률 랭킹 상위 가장 많이 학생들이 틀린 5문제를 한번 뽑아보면요. 5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체로 14에서 15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능이 작년부터요. 근데 올해부터 45문항이 됐거든요. 내년도 2015 수능도 45문항인데 45문항이면은 10문제가 3점이고요. 나머지 35문항이 2점이 되어서 100점이 되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은 대다수가 3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점 정도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1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14에서 15점 정도의 점수는 2등급 컷 점수가 되겠어요. 커트라인이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이 14점에서 15점 조금 넓혀서 이렇게 2등급 커트라인까지가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고득점을 이렇게 노릴 때 가장 관심을 두어야 되는 그쪽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써놓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 수능에서 오답률 상위 랭킹 5문항 상위 고득점과 1등급과 만점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이 5문항에서 자, EBS 연계 다시 말씀드리면 EBS 지문을 변형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EBS 연계 문항은 이 5개 중에 도대체 몇 개나 나왔을까요? 도대체 몇 개나 나왔길래 그렇게 많은 강사들이 앞다투어 자기가 EBS 변형 문제를 뭐 어떻게 했더니 그게 적중이 얼마나 됐고 EBS 공부를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상위 랭킹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중에 EBS 연계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명심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요. 저는 예비 고3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부모님들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EBS 연계가 70%가 되는데요. EBS 연계가 70%가 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30%는 비연계라는 뜻이죠. EBS가 아닌 EBS 교재가
아닌 누구나 처음 보는 그런 지문에서 문제를 30%를 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30%에서 평가원의 출제자들은 바로 이 30%에서 상위권의 승부를 내게 할 것이다. 네, 상위권의 승부처는 이 비연계,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이 30% 여기에서 바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니까, 정말 고득점과 만점을 받고 싶다면 1년 내내 EBS 공부하고 EBS 아닌 일반 그냥 기본적인 수능 공부 있잖아요. 같은 지문, 읽었던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을 자꾸 읽어가면서 이렇게 비연계 고난도 이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이야기를 늘 염두에 두고 학습 전략도 짜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온갖 언론이나 주변에서 온통 EBS, 중간고사, 고3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또 EBS, 맨날 EBS, 평가원 나오면 EBS, 맨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나오면 EBS, EBS, EBS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다 보면 괜히 말이죠. 남들 이렇게 영어 공부할 때 EBS 책 끼고 말이죠. EBS 변형 문제집 끼고 EBS 이렇게 요약집 그런 거 들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내가 쟤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역시 상위권의 이 14, 15점, 즉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이 5문제 안에는 EBS 지문을 변형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EBS에서 변형 문제를 해가지고 적중을 시켰다라는 말은 하위권 85점이죠. 0점에서 85점의 구간, 즉 3등급 이하, 3, 4, 5, 6, 7, 8등급의 점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아주 이제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1등급과 만점을 받는 그런 걸 목표로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EBS를 1년 내내 마치 무슨 말이죠. 상식 공부하듯이 이렇게 막 돌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이고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요. 올해 것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있지 않습니까? 6월 모의평가에서 이때는 5문항 중에 상위권 5문항 중에 EBS 연계 문제가 2문항이 나왔었습니다. 이 2문항, 2문항은 하나는 빈칸이었고요. 하나는 어법이었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에서는 5개 중에 EBS 연계가 한 문항이 있었고요. 이 한 개는 어법 문제였습니다. 자, 1년만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2013 수능을 보겠습니다. 2013 수능에서는 EBS 이때는요 7개를 보겠습니다. 제가 7개를 보지 않으면은 너무 이렇게 또 EBS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 넓혀가지고 자 7개를 본 건요 2013 수능까지는 50문항이었기 때문에 한 문항이 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점 해서 7개 하면 한 15점 정도 되죠. 그래서 7개를 보면요 7개 안에 EBS 변형 문제는 2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2문항은 둘 다 어법 문제였습니다. 제가 유형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3 수능에서 2문항은 어법 문제라는 말은요, 문법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EBS 교재에서 지문만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지문 본문 속에 문법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EBS 지문의 내용을 자기가 딸딸 외고 있다고 해서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 2문항이 나오긴 했지만은 EBS의 내용을 암기하는 그런 반복해서 EBS 변형 문제라든가 EBS 지문의 내용을 막 암기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이렇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올해 9월 모의평가에도 마찬가지죠. 한 문항이 있었지만 이 한 문항은 역시 어법이었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월도 어법이 하나 끼어 있죠. 6월에는 그래도
빈칸 문제에서 1개 정도가 EBS 교재에 지문이 빈칸 문제는 내용을 좀 알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요, 이렇게 6월 모의평가에 한 문항 정도가 조금 EBS 공부한 보람이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요, 1등급 컷까지 보시면은 대개 2문제 아니면 3문제입니다. 2등급 컷까지 봤을 때 5문제 넓혀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뭐 3문제까지 보면 사실 EBS의 힘은 거의 없다. 5문항까지 봐도 올해 수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EBS에 목매는 그런 공부의 스타일로는 고득점 또는 만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공부에 대한 전략은 85점을 목표로 하는, 즉 중하위권 학생이 나는 뭐 한 80점에서 85점 뭐 이 정도 받기를 내가 목표로 해서 그 정도면 행복하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그런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1년 내내 EBS 공부를 반복해서 EBS 지문을 좀 깊이 있게 자꾸 읽어가면서 내용도 이렇게 암기할 수 있으면 내용도 암기하시고요.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만점이라든가요, 1등급이라든가 2등급, 최소한 2등급 상반, 1.5등급 이 정도, 1.5등급 정도 되면은 그 스카이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문과 학생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빡세지만요. 이과 학생의 경우는 1.5등급 정도 되면은요, 지방의대까지, 서울대 일반과, 그리고 일반 지방의대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에 대한 그런 공부의 모든 이야기를 집중시키는 그런 학습 전략은, 또는 그런 강사는 수능 만점과 고득점에는 적합한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아마도 지난해에, 즉 2014년이죠.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에서 이 강남 대치동 유역에 있는 그런 어떤 8학군의 고3 학생들이 상위권 재수생들에 비해서 영어 점수가 형편없이 나온 결과가 바로 수많은 그런 학생들이 EBS에 목을 매는 그런 반복적인 학습, 이런 데 자꾸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저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밀착해서 가르치면서 고득점을 직접 만들어내고 또 잘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점점 더 날카롭게 갈아온 그런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역시 EBS의 학습은 상위권에 맞는 학습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매력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EBS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시킨다, 이렇게. EBS를 공부해서 내용을 암기해 두면 시험을 칠 때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그 시간을 절약해서 고난도 문제를 여기 5문제를 풀면 어떻겠나, 이런 달콤한 이야기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런 이유입니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간 절약 효과가 있냐면요, EBS 연계가 한 70% 되다 보면 뭐 듣기 말하기에서 뭐 거의 다 나오고, 그래서 독해 쪽은 한 50% 정도 되거든요. 독해 쪽의 절반이 대개 EBS의 연계 변형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EBS에서 변형되면 한 1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EBS를 딸딸딸 배워도 수능 시험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딱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바로 떠올라서 바로 그냥 답을 콱 찍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수능 시험장 가면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됩니다, 학생들이. 근데 물론 이제 내용을 좀 아니까 좀 더 빨리 읽게 되고요, 답도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문항당 대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20초에서 30초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몇 문항 정도를 학생들이 이렇게 EBS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까요? 대개 학생들의 체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한 5문항 정도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따지면 한 2분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분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또 단점도 있겠죠. 뭐 장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EBS만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요. 자, 우리가요. 처음에 한번 EBS 교재 공부할 때는 영어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저도 EBS를 교재를 받아서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풀 때 처음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풀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풀이도 많이 해주고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거 깊이 있게 이렇게 잘 이끌어 주는데요. 그런데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지문을 읽게 되면 거기에는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읽다 보면 예전에 읽었던 그런 이야기가 살짝 떠오르죠.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해 연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EBS 학습은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심하면 난독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독해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독해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비연계 고난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5문제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내용도 어렵고 읽어도 막 읽으면서 말이죠. 몇 분씩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문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평소에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막 우리 온몸의 근육으로 말하면 막 근육이 막 땡길 정도로 막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맨날 아는 이야기 조금 읽다 보면 떠오르는 이야기 이런 것만 반복해서 읽는 학생은 말이죠. 운동으로 말하면 너무 가벼운 그런 아령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가벼운 것만 계속 이렇게 드는 그런 운동을 한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EBS 반복 독해하는 거는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중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EBS 지문이 아닌, 즉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글은 갈수록 읽히지가 않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독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말기, 바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이 날카로운 영어 실력이 1년에 고3 시절을 잘못 보내면 고3이 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때보다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난독증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올해 시험 친 고3 학생들 물어보십시오. 수능 시험장 갔더니 글이 하나도 안 읽히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이 하나도 안 읽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분명히 그 학생은요. EBS 공부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딱 읽고 무슨 이야기다. 딱 읽고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 막 1200개 하면요. 한 100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1200 지문이거든요. EBS 반복 학습은 잘하면 한 2분, 좀 더 뭐 넓게 봐주면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읽는 독해력을 떨어뜨리는, 즉 심하면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읽히지 않는 이런 증상에 빠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뭐 2, 3분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말이죠. 뭐 결국 정말 5분, 10분 이상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5분, 마이너스 10분 뭐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 손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EBS 공부를 자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위권 학생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수능에서 고득점이나 만점의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EBS를 더 많이 해서 EBS의 도사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EBS 공부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 남는 시간, 다른 학생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남는 시간을 처음 보는 낯선 지문에 즉
비연계 고난도 지문에 대한 공부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배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위권과 고득점 만점의 키워드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manent. 사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속담은 아실 테지만 practice makes permanent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건요, 연습은 영구적인 상태, 영원한 상태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뭐 테니스나 뭐 골프나 탁구나 어떤 운동, 뭐 헬스 클럽에 가서 여러분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바람직한 그런 자세로 정확하게 운동 연습을 해줄 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만약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자세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쁜 습관이, 즉 나쁜 자세가 고착화돼서 영원히 나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득점에 맞는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공부는 열심히 하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점수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그런 연습은 뭐냐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기본적인 깊이 있고 정석적인 그런 독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글이 나와도 읽을 줄 아는 그런 강력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수능 공부가 이게 기본 바탕이 되고요. 거기에 EBS의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얹어져야 됩니다. 그 EBS 공부가 주가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부의 핵심이, 중심이 EBS 중심이다. 그건요,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전략이고, 다시 말하면 중하위권 학생이라는 게 아니라 중하위권 점수를 받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학습 전략이고, 상위권의 점수를 받겠다, 고득점과 만점을 받겠다, 이렇게, 자, 나는 70점인데 내가 이번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기본적으로 EBS 공부는 바탕에 깔아야 하겠지만 거기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따로 띄어서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독해 훈련에다가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연계 고난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어휘력을 굉장히 좀 중시하고요. 또 문장에 대한 해석력을 아주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문장이 잘 읽히는 학생은 지문을 요지를 잡아내는 그런 요약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바탕이 되는 어법 실력을 늘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속 키워주고 점점 더 발전시켜 줄 때 이때 진정한 실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방향에서, 즉 이 방향 위에 EBS 공부는 짜투리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소중한 수업 시간에 EBS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좀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강사가 다루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EBS 자료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서 주면 학생들은 그렇게 편안한 시간,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자꾸 반복해서 좀 EBS 좀 봐주고,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이런 수능 공부, EBS가 수능에 나오지 않을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수능 공부했던 그런 마음이라면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수업 시간은 기본적인 수능의 핵심적인 이런 연습들을 하는 그런 자세로 공부할 때 수능에 만점에 보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우리 화면을 통해서 어머니들께, 아버님들께 조금씩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EBS 중심의 공부는 중위권 학생들의 학습 전략입니다.
하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들이 중위권으로 올라갈 때는 사실 그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에 집중하면 됩니다.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장을 하나씩 해석하는 훈련. 그게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위권에서 이렇게 상위권으로 도약할 때 사실 한 85점 정도까지 목표로 한다면 EBS를 1년 내내 열심히 뭐 5번,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85점 정도 이상의 학생이 만점과 안정적인 1등급을 갖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는 EBS 공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BS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맞고요. 집중해서 앉아서 딱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습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에 대부분은 새로운 다른 처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깊이 있는 해석 훈련이라든가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연습이라든가 고난도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많이 풀어보고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강사를 따라서 소중한 수업 시간에는 비연계 고난도에 집중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취하는 것이 수능 만점과 안정적인 1등급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정말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진정한 예비 고3 학생들이 수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점수가 몇 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표 점수가 100점인 사람과 85점인 사람과 70점인 사람이 똑같은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만점이나 1등급이 머릿속에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잘 말씀드린 그런 학습 전략에 따라 플랜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때는 물론 아직 EBS 교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이나 다 기본을 열심히 하시겠죠. 하지만 예년에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1년 내내 EBS 중심으로 강의했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레벨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냉정하게 따져서 거기에 가장 맞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위권 학생들 특히 수능 만점과 곧 1등급을 위해서는 EBS 공부는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1년 내내 쭉 하고요. 나머지 70%의 노력과 그런 시간은 EBS가 아닌 기본적인 수능 공부와 해석력과 어휘력과 또 고난도 문제에 집중한 그런 기본적인 아주 정석적인 그런 수능 공부에 투입을 했을 때 그때 진정한 수능 만점과 안정적인 1등급 고득점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좋은 전략으로 시작부터 제대로 정확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길, 상위권 학생이라면 만점과 고득점 이쪽을 향해 정확한 길로 접어드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의 기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